네, 4월 24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고 시세, 뭐 소송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중국 러시아 이슈까지 조금 이어서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냥 밈 하나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XRP가 병실에 누워있는 비트코인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굉장히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서 놀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 XRP가 그냥 이 산소 공급기 코드를 빼버립니다. 그냥 비트코인을 죽인다. 전형적인 이제 XRP 맥시들이 하는 밈인데, 그냥 재밌게 느껴져서 가져왔어요. 저는 뭐, 비트코인도 잘 돼야 되고, 당연히 비트코인의 위상도 중요하고, XRP의 어떤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입장이어서, 둘 다 잘 돼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어서 이런 거에 뭐 동의를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재밌으시라고 한번 이런 밈을 한 번씩 보면 그냥 피식 웃음도 나고 그래서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과연 언제 이 소송 결과가 약식재판 판결이 나올 것이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일단 3월 말은 끝났잖아요. 3월 말은 넘어가 버렸고 이제 4말 5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3월 말 판결 가능성이 무산이 되면서 기운이 확 빠졌죠. 그래서 아우 씨 이건 진짜 나와야지 않은 거구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갖게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3월 말 판결 가능성이 뭉개지고 나서 지금 계속 이제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게 4말 5초예요.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더 구체적으로는 4월 말에서 5월 6일 전까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이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 같은 경우에는 도버드 챌린지, 그러니까 증인 채택 거부에 대한 판결 를 내리고 나서 통상 60일 안에 약식재판 판결을 했다더라. 이런 통계치, 나름의 통계 데이터가 기준이 된 건데, 통상 도버트 챌린지 이후 60일 아니니까, 도버트 챌린지가 3월 6일이었거든요. 그때 패트릭 두디, SEC 증인이 기각이 됐잖아요, 신청이. 그래서 그때 이제 XRP가 반등하기도 했었고, 꽤 의미 있는 날이었는데, 이 3월 6일부터 60일 하니까 5월 6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의 다른 약식재판 사건에 있어서의 데이터를 대입을 해보면 5월 6일 이전에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건데 과연 그러면 4월 말부터 5월 초잖아요. 이게 지금 3월 5초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첫 번째인 거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만약 이번에도 꽝 나면 저번 3월 말처럼 3월말 판결 가능성이 꽉 난 것처럼 이번에도 3월 5초가 꽉 나면 그건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존 디튼 변호사가 한마디를 좀 해준 거예요. 그래서 늦어도 5월 6일 이전에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과거 이 사건 처리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바라보지 않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보통 60일 정도 뒤에 도버트 챌린지 이후에 60일 뒤에 판결을 했었는데, 적어도 그 60일 안에 판결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60일이라는 데드라인을 넘기게 된다라면 일반적인 약식 재판과 다른 사건으로 리플 소송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존 디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플 소송이라는 게 지금 세기의 크립토 소송 뭐 이런 타이틀도 가지고 있고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특히 이제 유사 사건이라고 불렸던 LBRY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약식 재판에선 LBRY가 패소를 했는데 지금 정식 재판 붙고 있잖아요. 붙었더니 2차 시장에서 판매된 게 어떻게 증권일 수 있어? 그 증권 아닌데? 이런 멘트가 지금 재판부에서 나와주면서 이게 지금 재밌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지금 미국 사법 분위기가 뭐 보이저 사건이나 그레이스케일 사건이나 전반적으로 SEC 규제 당국에 있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야, 이게 소송거리가 돼? SEC 위선적인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니네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멘트가 지금 SEC를 향해서 재판부의 멘트가 지금 나와주다 보니까 리플 소송, 안 그래도 이게 상징성이 워낙 크니까 특히 지금 이제 의회에서도 암호화폐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놓고 또 말들이 많고, 특히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직을 없애버리려는, 폐지하는 걸 골자로 하는 지금 법안까지 공화당에서 주축이 돼서 발의가 됐고, 이걸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쩌다 보니까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무게감은 이제 법원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무겁게 느껴지면서 어떤 기사는 오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였나? 아, 이게 아니고 다른 기사인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압박 수위가 심리적인 압박 수위. 워낙 중요한 사건이고 예민한 사건이다 보니까 토레스 판사의 어떤 심리적인 압박 수위도 꽤 높아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제가 5월 6일 얘기를 한 게 한 2주 전쯤에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제 그제도 저희가 이걸 살펴봤었죠. 3월 5초로 되니까 확실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적인 부분들도 어,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당연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5월 6일 전에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 근데 이거 모르는 거잖아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밖에 모르죠. 예, 밖에 모르니까 지금 존 디튼을 비롯해서 미국에서 XRP 진영에 있는 변호사들이 이런저런 지금 상황적인 분석을 나름의 데이터를 꺼내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때려 맞추는 이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나와야지 나오는 겁니다. 다만 어떤 과거의 판례 사례들, 데이터들을 바라보니까 이런 분석도 가능하다 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기대 포인트를 갖게 되는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나와야 나오는 거다. 예, 근데 아주 지연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워낙 정치권에서도 예민한 이슈고 법원에서 한번 갈래를 터줘야지 이게 뭐 다 증권이 되든 그냥 아예 아싸리 전부 다 게리 겐슬러의 말처럼 그냥 확실하게 SEC가 암호화폐 규제 기관이 되든가 법적 지위를 갖는 뭐 그러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니까 상품 증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상품 CFTC에다가 뭐 주는 것도 아니고 아직 이게 뭐야 도대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조금 지금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아주 길어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일단 5월 6일 이전 그래서 3월 5초가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FX 스트릿에서 오늘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XRP 황소 세력이 빅픽처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50%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RP가 지금 4월 18일에서 21일까지 18% 폭락을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 곰 세력이 조금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4시간 차트를 보니까 황소 세력이 50% 랠리를 목적으로 하는 축적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 이 축적 레벨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시간 차트인데 이게 회복 랠리를 하게 되면 0.489달러까지 조금 더 빠지더라도 갈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지금 단계에서 무너질 경우에는 쭉쭉 떨어지는 지금 상황이 표시가 돼 있죠. 이게 지금 0.3달러대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다만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0.489달러까지 돌파를 하고 나면 이제 0.512, 0.5달러 다시 이제 리테스트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까지가 성공을 하게 되면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은 XRP 이 3일 차트, 이 3데이 차트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 0.5달러, 0.53달러까지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3데이 차트에서 어떤 시그널 해석이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데이 차트가 1년 동안 0.537에서 0.336달러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 장세를 1년 동안 확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제 박스권을 뚫어내고 났을 때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이제 의미 있는 돌파가 가능해지고 이루어진다라면 0.633달러를 거쳐서 0.704달러까지 그러니까 0.704달러까지 올라서게 되면 여기까지 뚫어내게 되면 50% 수익이 가능하다. 이걸 지금 황소들의 50% 랠리 수익 빅픽처 이렇게 지금 제목을 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에 지금 방점을 찍어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0.436달러가 붕괴될 경우에는 이건 약세 시그널이고 0.414달러 그리고 나서 0.396달러까지 후퇴할 경우에는 낙관론이 좀 무효화된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 0.336달러까지 폭락할 수가 있다. 아, 진짜 이런 상황은 좀 보기 싫으네요. 그죠? 네.
딱 이렇게 치고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뭐가 이게 재료가 되어줄까? 소송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소송밖에 없습니다. 소송 이슈가 잘 나와줘야지 지금 이런 긍정적인 강세론이 유효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조금 기대해 봐야 되는 거고, 이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보나치 라인으로 봤을 때 0.48212달러에서 0.45544달러, 여기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RSI 시그널, 이게 RSI 시그널이 지금 빠진 거 보이시죠? 살짝 밑으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라인에서 깨졌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걸 촉발시킬 수 있냐면 0.42달러까지 여기서 더 조금 더 빠지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고 나서 이제 더 빠지는 게 아니고, 이러고 나서 세 번째 웨이브가 이제 발생하게 될 건데, 그러고 나서 1차적으로는 0.55달러에서 0.59달러, 그리고 나서 다음 타겟이 1달러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0.47달러가 피보나치 50 라인이에요. 그래서 피보나치 382까지 떨어지면 0.38달러, 그러니까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여기까지 꽂히더라도 피보나치 382까지 확인을 하고 반등을 할 거야. 그래서 0.55에서 0.59까지, 그러니까 여기 라인이에요. 지금 여기 라인. 그래서 여기까지 뚫어내 준다라면,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타겟은 1달러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 디펜더 형이, 다크 디펜더가 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리플과 관련해서 워낙 우리가 이 소송 리스크, 소송 이슈에 이렇게 함몰돼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간혹 이제 CBDC의 최적화된 플랫폼으로서의 비전과 가능성을 이미 구현하고 있는 리플의 모습을 조금 잊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BDC 이슈가 나올 때는 우리가 조금 리플 홀더들은 특히나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창수시에서, 중국 창수시, 여기가 어디더라? 장수성 창수시에서 5월부터 공무원 급여를 CBDC로 지금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부터 관할구역 모든 공무원들에게 위안화 CBDC로 급여를 지급한다. 이제 월급 봉투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관련 메타 코인들 조금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CBDC의 이런 확장성, 그러니까 일단 공공기관에서 전폭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창수시가 자리하고 있는 장수성의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디지털 위안화 파일럿 프로그램을 이미 런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CBDC 기반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이 장수성의 어떤 돈의 흐름, 공공기관의 돈의 자금의 흐름을 CBDC로 다 만들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2024년 반감기 거쳐서 2025년 정도를 거치면서 2025년 연말쯤에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정고점 정도가 기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 CBDC의 이슈와 관련해서도 어마어마한 어떤, 지금과는 굉장히 판때기가 다른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러시아죠. 그렇게 난리치더니 지금 러시아에서 CBDC의 확장성, 특히 이제 디지털 루블이 다른 국가의 CBDC와 함께 작동하게끔 하는 그 대안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이제 블록체인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스위프트나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거 니들 알아서 해. 미국, G7 서방 국가들 니들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이 블록체인 기반의 CBDC를 통해서 상호 운용성을 아주 강화시켜서 우리끼리 서로 다른 CBDC들 다 오갈 수 있게끔 만들 거야. 근데 딱 떠오르시는 거 있죠? 이게 지금 리플의 CBDC의 기본 컨셉인 거잖아요.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사용해서 여러 중앙은행이 발행한 다양한 CBDC가 서로 교환되고 순식간에 교환되고 거의 공짜로 교환되는 그런 상황들. 리플이 이걸 지금 딱 구현하고 있는 거죠. 리플이 참, 미국 기업이 아니었으면 러시아가 리플을 이런 파트너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 영란은행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파트너십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은 일단 리플이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러시아에서까지 CBDC 상호 운용성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 과연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 생각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지나고 이제 내년부터 뭔가 조금 지금보다는 또 다른 모습들이 확인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머릿속에 조금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히 리플 홀더분들, CBDC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스위프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ISO 2002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의 어떤 변화 상황들도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